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또 해설 이렇게 또 함께 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또 많이 고생들 많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 해설 강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오늘 국어의 이런 시험의 난도가 대체로 무난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의 길이가요, 비교적 짧고 난도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유형의 문제들이 고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화법, 그리고 작문, 4개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했던 배열 문제 난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비교적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모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제 찾는 문제,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빈칸 추론의 문제가 2문항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는 언어 지문형, 그래서 감탄사에 관련된 문법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고전 소설 춘향전을 가지고 이렇게 또 빈칸 추론의 문제를 비문학처럼 출제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빈칸 추론의 문제는 25년형으로 9급이 또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7급 수험생 여러분들도 출제 기조 전환에 이런 9급의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예시 문항들도 같이 풀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한 그런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연습을 해본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필자의 의도라고 하는 주제하고 좀 약간 결이 다른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내용 추론 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문학 독해형으로 6개 그리고 이제 7개 그리고 이렇게 또 화법하고 작문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금 화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비문학 독해형이고요. 이제 작문은 이런 고쳐쓰기 이런 문제들. 근데 고쳐쓰기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독해 이런 문제들이 문맥 이해해서 푸는 독해형의 문제들이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 가까이 이렇게 비문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고전과 현대의 문학 작품들이 모두 평이한 이런 작품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름을 들면 딱 아는 작품들. 지금 고전 운문 같은 경우는요, 시조가 2편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문학 특강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4교시, 4시간 이렇게 특강을 했어요. 그런데, 시조를 바탕으로 이제 뭐 다른 이런 문학, 다른 장르까지 다 같이 볼 수 있고, 또 표현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 이제 영역에 좀 걸쳐져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시조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게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했던 시조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고전 산문은 토끼전,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빈칸 추론의 문제로 춘향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토끼전이나 춘향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한 작품이죠. 여러 차례 기출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됐던. 자, 그리고 현대 운문에서는 윤동주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도 264 윤동주 나오면 그대로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들입니다 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전체의 그 독해 문제 중에서 이번에 독해 문제가 난도가 좀 이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독해형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현대 운문의 윤동주 또 다른 고향이 아니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산문 손창섭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6.25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소설이 출제가 됐는데 난도가 너무 좀 낮았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시험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 시간에는 굉장히 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독해형의 문제가 굉장히
가벼운 무난한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지금 문법 두 문제 중 한 문항,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빈칸 추론처럼 해가지고 언어 지문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또 어휘하고 한자도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 사실 사이소리 현상을 이렇게 포함한 의문의 변동 16가지 우리 굉장히 또 열심히 배우고, 맞춤법 표준어도 우리가 끝까지 또 이렇게 중요 표현들은 잘 보고 갔는데, 그렇게 공부를 한 것을 바탕으로 문법과 어휘 한자는 비교적 난도가 이렇게 편안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난한 문제들이 좀 나와가지고 저는 마지막 시간 이렇게 해설을 드리면서 또 저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또 반응도 좀 보고, 또 같이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하고 또 같이 좀 얘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공부한 만큼, 혹은 공부한 것보다 조금은 그래도 난도가 있었으면 했다 하는 아쉬움,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총평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또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전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법과 어휘 한자,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로 전체적으로 문법은 이렇게 두 문제 정도, 그리고 어휘 한자가 문맥음이 한자 어휘, 문장의 적절한 어휘 한자, 한자 성어까지 이번 회의는 나왔어요. 그래서 4개 문제. 그런데 이 감탄사 문제는 사실 좀 비문학의 언어 지문형으로 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휘 한자 포함해서 5+1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학 독해도 4+1, 왜냐하면 춘향전의 내용이 있어서 4+1, 그리고 비문학 독해형이 이렇게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결합형이죠. 지금 시험이 가장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냥 단독형으로 내지 않고 결합해가지고 함께 문맥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시험들이 국어 시험이 전직렬 그리고 성인 국어에서 이렇게 같이 아울러 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모양으로 이번에 20개 문제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너무 복잡하지 않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간략하게, 하지만 또 내년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니까요. 저는 또 내년 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어 시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강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얼른 답지에 가서 순서, 청중 반응, 그다음에 시각적 자료, 그다음에 전문가 견해, 이런 핵심어 토대가 되는 핵심 키워드들을 잡아가지고 본문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와,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딱 출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IQ도 높을까요? 라고 해서 마지막 이쪽 부분에 가서 첫 번째 부분이죠.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인지심리학자 골먼에 따르면이라고 해가지고 4번의 답지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 지금 화법이 1번에서 굉장히 쉽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안심을 하면서 2번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법형으로 되어 있는 갑을병정 이런 문제인데요. 와,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답지 가서 이렇게 보면은 2개의 사람들을 이어가지고 같이 그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을과 정은, 갑과 병은 병과 정은.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혹은 자료 1, 자료 2, 보기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유형을 우리가 많이 또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결합해서 2개의 교집합 혹은 차이점 대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3번에 보시면은 갑과 병은
높임을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견해를 함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도한 표현을 사물 높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잘못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병 같은 경우는 난 이걸 고찰 대상에 생각하지 않아. 언중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면 나는 그 표현을 표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둘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죠. 네, 지금 2번도 굉장히 무난한 좀 꼬꼬마 수준의 죄송해요. 꼬꼬마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 자, 다음 3번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사실 이 문제의 유형도 우리 선생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문제의 유형인데 좀 평이한 그런 모양으로 좀 출제가 됐습니다.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좋은 이웃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의 예문들을 또 그대로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데려왔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1번 선지에 해당하는 곳, 선이나 길, 강 따위가 서로 마주닿다. 그 다음 또 3번 우리 3번 답지에 해당하는 거는 과일이 제철을 만나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보기와 우리 2번 답지가 지금 답이죠. 인연으로 어떤 관계를 맺다.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예문을 함께 하고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답지에 있는 거는 풍랑을 만나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답지하고 그대로 일치하고 있죠. 어디를 가는 도중에 비나 눈, 바람 따위를 맞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이런 표현 아래 그 내용이 뚜루루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의적인 관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1번 답지에 있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중심적 의미죠. 중심적 의미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문제 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잘 푸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이 비슷해. 사람 이웃을 만나, 상사를 만나,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관계성이죠. 이런 관계성. 그래서 3번에 문맥적 의미도 잘 찾아주셨을 것이다. 자, 혹시 지금 이렇게 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봐 주시고요. 같이 호흡하면서 혹시 또 너무 쉬웠다 불만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이제 토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3번까지 굉장히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배열 문제인데 제가 늘 수업 시간에도 이 배열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게 또 좀 시간이 좀 조금 걸리고 배열 문제가 좀 어렵게 독하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배열 문제가 그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제 답지에 가가지고 가로 시작할래 나로 시작할래 되게 2개 정도에서 가는데 이번에는 3개의 선지가 좀 이렇게 있죠. 그런데 비교적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어디에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죠? 이 글에서는 우리 나를 딱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복잡한 언어 체계를 배우느냐. 우리 대부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첫 단락이 시작되죠. 그래서 나단락 잡기가 굉장히 수월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것들에서 본격적으로 내가 글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답지를 첫 번째 답지로 잡는 것은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언어 체계를 배울 수 있냐? 가에 보니까 언어 습득에서 자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꼬리 물기가 안 됩니다. 자, 다단락에서 물론 언어 능력과 걷는 능력, 꼬리 물기가 안 됩니다. 라단락, 이에 대한 촘스키의 대답은 어때요? 꼬리 물기가 되죠? 그래서 나에서 라로 2번, 3번 답지 모두 나에서 라로 가고요. 라단락의 끝쪽에서 인간이 2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해가지고 어디로 꼬리 물기? 다단락으로 꼬리 물기 해주시면 되겠다.
언어 능력과 걷는 능력이 완전히 같은 성질은 아니다. 네, 무난무난했죠? 네,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단락이 뭐 한 개가 있을 때는 이제 중심 문장 빨리 찾아가지고 뒷받침 문장 그 대개는 접속어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연결고리, 논지 전개를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두 개 단락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남성 이름의 경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은는만도요, 여성 이름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놓고 연대별로 해서 앞쪽에도 보시면은 그대로 5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년대, 그다음에 60년대, 뭐 80년대 해서 시대, 통시적인 이런 이름의 변천사가 보여지죠. 답은 그래서 이름으로 선호하는 글자에는 그 시대마다 그래서 시대성을 얘기하는 답은 3번. 오답 하나 볼까요? 경제 상황 노노. 이름을 통해 태어난 시기 노노. 자, 사회적 차별 현상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은는만도요로 금방 3번을 잡을 수 있으셨을 것이다. 자, 그 다음 6번 개요 작성 가겠습니다. 네, 블랭크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유형도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의 관건은 국어 시험. 그러니까 쉬우면 쉬운 대로 우리가 정확하고 또 빠르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 과목을 풀어내는데 시간을 또 잘 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쉬우면 쉬운 대로 또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잘 지어서 그 시험 시간을 이렇게 운용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어떻게 하면 또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나요? 자,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보죠. 제목이 나오죠.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랬습니다. 근데 블랭크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답지에서 1번 답지 가 단락의 가 부분에 소음공해의 개념과 심각성, 나에서는 원인에 따른 소음공해의 유형을, 그래서 유형을 보니까 가에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2번에는 뭐 교통소음, 생활소음, 생활소음, 기타, 그래서 유형 맞고요. 그런데 3번에 다에 보니까 신체에 미치는 영향 그랬는데 신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이렇게 틀려 있다. 자, 4번. 그러니까 소음 공해 개선 방안을 개인 차원, 지역 차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 이런 쪽으로 좀 펼쳐서 우리가 좀 넣어 볼 수 있는 것을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또 근거를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넣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개요 작성 문제, 블랭크 문제 이렇게 풀어 보았고요. 자, 7번 문제 갑니다. 와, 이것도 일정 정도는 제가 또 문법, 여기에다가 이제 높임법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이거는 높임법을 뭐 아주 많이 이렇게 관련을 짓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그냥 장문형으로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요. 문맥에 맞게 수정. 결과적으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독해형 독해. 읽어서 이해하는. 그런데 제가 또 중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작년에도 좀 난도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22년에 조금 많이 7급 다 왔고 저는 22년형 문제가 참 좋았는데 이제 작년에도 조금은 난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고 올해는 더 난도가 조금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또 같이 막 얘기를 해봤죠. 얼른 그랬더니 맞다. 굉장히 국어는 이렇게 평이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내년에는 또 이게 기준이 되어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높임법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독해형 독해이다. 그리고 장문이 결합된 고쳐쓰기인데 여러분 그 방안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우리 이제 지문만 조금 길었지 이 답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찾아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만 틀리지 않으셨으면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치면 안 됐죠. 적절한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역, 니은, 디귿은 이렇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4번이 이렇게 맞는 표현이다. 이것도요. 우리 너무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너무 어쉬웠어요. 이런 말은 이제 하지 않고 갈게요. 자, 그러나 우리말에서 나이, 직위 등과 같은 권세 영향력이 유대의 영향력보다 작다는 점이 서구어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급자에게 반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권세의 영향력이 유대 영향력보다 크다는 점이 서구어와 다르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죠. 그래서 4번만 맞는 답지. 자, 어때요? 독해형 독해죠? 읽어서 문맥에 맞게 이렇게 이해해서 푸는. 자, 얼른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네, 이것도 회사에서 여기에다가 선비사자가 나와버려가지고 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들 자체가 뭐 이렇게 너무 쉬운 것만 나왔던 건 아니, 한자도 조금은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 많이 보았던 다 연습하고 갔던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회사를 찾는 게 또 어렵지 않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더 한자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자는 맞죠. 모일 회자에다가 이게 단체 사자로 옆에 보일 시자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죠. 흑토자만 산비사자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해서 답은 이제 흑토 옆에 보일 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글자를 찾아 주셔야 되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게다가 선비사자가 나와 있어 버리는 이런 거는 거의 쾌재를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문제가 어려웠다 그러면은 와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래서 한자도 이렇게 무난한 자 상호 서로 상자에 그다음에 대화 대할 때자에 그다음에 이제 교류 뭐 사길교의 흐를 유자로 뭐 어렵지 않게 다 한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해형 독해식의 현대 문학은 지금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물론 이제 표현 방식 자체도 이렇게 틀린 걸로 찾아야 되지만 이것들이 그대로 또 그 문맥적인 의미 자체도 틀려 있어요. 그래서 좀 그나마 가장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서 한 방에 누웠다. 자, 이때 이 백골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분신이죠. 그런데 우리 1번 답지 이렇게 보시면은 의인법을 통해서 세계와 자아의 갈등이라 그랬는데요. 백골 자체가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나와 나의 분열이죠. 나와 나의 분열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얘기합니까?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아니고요. 제휴법도 아니고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존재. 나를 일깨워주는 존재.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두운 방이 우주로 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해. 이 바람이 바람이 깎는 거죠. 백골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나를 성찰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나를 이렇게 뭔가 일깨워주는 그런 존재. 자, 그래서 여기에서 2번도 틀려 있고 자, 그 다음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라고 해서
이때 반어법 아니고요. 아름다운 백골 같은 경우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이렇게 4번.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라고 해서 청유법도 맞고, 그리고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 내가 찾아가야 하는 곳,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 곳, 이렇게 해서 청유법을 통해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는 것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9번 문제 가장 또 그나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동주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일제 강점하에 그런 저항시로 이 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또 시험 시간에 이 시에 대한 해석이 아주 까다롭지만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은 우는 것이냐, 앞뒤 전후 문맥 속에서 내가 속에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이런 반어법은 아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자, 순창섭의 비 오는 날 그랬습니다. 보시면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 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 오는 날, 이 비가 하강적인 이미지와 함께 6.25의 그런 분위기를, 6.25 이제 전쟁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이제 드러내주고 있죠. 자, 우리 답지 한번 갑니다. 비는 원구에게 동남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자, 1번에서 답이 그냥 손을 흔들어요.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에게는 을의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옥이가 생각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답을 못 고르겠어요. 게다가 손창섭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대사별로 이렇게 또 문학을 얘기를 할 때 6.25 얘기, 이런 전후 소설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언급하고 갈 수밖에 없는 중요 작품이고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문제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이나 3번이나 4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산문문학 같은 경우는 잘려진 부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려진 부분 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게다가 맞지 않고요.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 소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이 내용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3번 같은 경우 맑은 날의 원군은 동남매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상이 돼버리죠. 우선 추론이 아니라 그리고 2번하고 4번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우선 잘려진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자, 다음 11번. 이제 고전에 시조 두 편이 나와 있는데요. 두 편의 시조입니다. 가에서는 김종서 장군님, 그다음에 나에서는 이순신 장군님, 두 장군님의 시조가 나왔는데 이제 둘 다 굉장히 호기로워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가와 나의 종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초장, 중장, 종장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종장에 나타나는 화자의 감정 그랬거든요. sak풍, 북풍은 나무 끝에 불고 밝은 달이 눈 속에 차가운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커다란 이런 칼을 짚고 서서 긴 휘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호방함이죠. 바로 이것이 호방함이다. 여러분, 호방함은요,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사나이 대장부에 거리낄 게 없는 마음. 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서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할 적에 어디에서 일성호가, 호가가 한 소리 들리죠. 남의 애간장을 끊는가. 애간장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장군님의 노래지만 마지막 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애달픔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애달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슬프고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호방하다, 애달프다, 이 그 어휘들이 아주 어려운 어휘들은 아닌데 잠깐 또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마지막 종장에서 이렇게 잘 찾아주셨으면 되는데 고민은 조금 하셨을 수는 있겠다. 자, 1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2번 지금 고전 산문 작자 미상의 토끼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제가 이거를 다시 우리 원문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12번의 문제. 이제 고전 소설인데 그래도 다른 이제 지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길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맥적인 의미를 묻거나 소재의 기능을 묻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너 마을 이동지가 사냥하노라고 나를 몹시 놀래기로 그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금년 정이월에 그 집 맛배 병아리 40여 수를 둘만 남기고 다 잡아오고 제일 긴한 것은 용궁에 있던 의사 주머니가 4개 있으니 이 주머니는 생후에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나 가지기만 하면 전후 조화가 다 있지만, 와, 문장 하나가 진짜 길어요. 4개는 다 부당한 물건이니 나와 같이 갑시다. 같이 어서 갑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답지에서 그러니까 이 소재의 역할을 묻고 있는 거죠. 이 의사 주머니. 배고픈 독수리를 속이기 위한 소재이다. 독수리의 관심을 돌리는 계기다. 토끼가 깨를 발휘해서 독수리에게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토끼가 자신보다 힘이 센 독수리에게 붙잡혀서 열쇠에 놓인 상황에서 제시된 소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의사 주머니를 통해서 독수리에게 지금 벗어났나요? 벗어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 이렇게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미련한 수리가 마음이 솔깃해서 아무려나 가보자 뭐 해서 아직 뭐 독수리에게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그런 소재는 아니고요. 나머지 1, 2, 4번에서 그대로 이 소재의 역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독수리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독수리 관심을 계기가 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센 독수리에 붙잡혀 열쇠 놓인 상황에서 제시된 소재인 건 맞아요. 하지만 독수리에게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소재는 아니다. 자, 어때요? 독해형 독해. 지금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모두 이렇게 읽어서 이해하는 독해형의 이번에는 이렇게 이론을 많이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네,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뭐 여러분들께서 읽다가 시간 때문에 좀 흘깃 이렇게 읽지만 않으셨으면 무난하게 이렇게 독해형 독해로 잘 풀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밑줄 친 말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 와, 이거 우리 하나도 연습하고 가지 않은 그런 어휘가 하나도 없죠. 산재, 어차피, 일체, 부양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기출로도 우리가 그대로 풀었던 문제다. 과열된 경기. 여러분, 경기가 과열되면 게다가 이거 비문학의 경제 지문으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경기가 이미 뜨거운데 그거를 더 부양시키자고요? 여러분, 이 부양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뭡니까? 가라앉은 것이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또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부양, 뜰 부자에 이렇게 부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날릴 양자. 자, 여기에는 문맥상으로 뭐가 맞겠어요? 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이렇게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려서 그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뜨거우니까 이걸 좀 눌러줘야겠죠. 자, 산재되어 있다, 흩어 있다. 어차피 그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어. 일체. 특히 이제 우리 뭐 일체하고 일절이 있는데, 이제 일체 같은 경우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죠. 그 다음에 일절 같은 경우는 부사만 되는데, 뒤에 이렇게 조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는 일체라고 하는 명사가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이제 뭐 답지에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걸 좀 고민을 했을 텐데 뭐 답지 4번이 그대로 다 좀 빨리 답으로 골라줘요 라고 좀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연습을 많이 했던 그런 어휘들이 이렇게 또 출제가 됐고 문맥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또 4번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4번. 네, 이 문제가 바로 문법이자 또 비문학처럼 출제를 한 언어 지문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문법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그 문법의 내용은 구품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구품사 완전 정복을 이렇게 하고 시험 문제를 보러 가는데요. 이번 특강에서도 이제 어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품사 완전 정복의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구품사 중에 사실 시험에 나오면 가장 까다로운 품사 중에 하나가 이 감탄사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좀 내용을 언어 지문형, 비문학처럼 다 주지 않았다면 조금은 그래도 헷갈렸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14번 같은 경우를 예전에 좀 지엽적인 그런 문제 유형으로 내용 좀 정보 없이 아래쪽 이런 이것만으로 분류를 하라. 그러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 내용을 이렇게 다 줘버려. 감탄사 종류에는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간투 감탄사가 있다라고 해서 감정 감탄사는 그다음에 뭐 의지 감탄사는 그다음에 간투 감탄사는 해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너무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감정 감탄사. 자, 그다음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에게 쉿 하고 이렇게 두 번째죠. 우리 이제 내기하는 의지 쉿. 그다음 세 번째 오마 거시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이제 뭐 말하기 준비,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 표현하는 거. 그래서 간투 감탄사의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그래서 문법의 언어 지문형인데 까다롭지 않게 출제가 되었다. 네, 빠른 속도로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예상했던 문제 유형이잖아요. 그대로 어떻게까지 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연습했던 것처럼 답지에 우리 이제 댄립 같은 경우는 1번에 3번 항목이죠. 1번에 3번 순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나무의 한자는 대죽자잖아. 대나무 죽자. 그래서 예시가 그렇게 어려운 예시는 또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햇살, 윗니, 훗날 예문 잘 들어져 있고 4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훗날, 훗일. 훗일 정도가 들어가 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 시옷은 우리 맞춤법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진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비교적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지금 예문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까다롭지 않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댄립 같은 경우에 대가 대나무 죽자 금방 연결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문으로 본다면 훗일 정도 뒤훗자 여기 이제 한자에다가 일이라고 하는 고유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훗일 정도가 니은의 참가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시험에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것도 무난하게 잘 푸셨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네, 오랜만에 나온 한자 성어의 문제예요. 빈칸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도 한자들로 이렇게 다 출제가 돼가지고 자, 이 안에 자신을 이해해줄 블랭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그는 새삼스럽게 고독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야속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도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한자의 뜻은 좀 이렇게 부려가지고 왔습니다. 자, 관표지교, 표가 아니라 관포입니다. 관중과 포수가 그래서 우정을 나타내는 이런 말이고요.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중용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장난명 그럽니다.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렵다.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어난 거 해서 비교적 또 무난한 그런 한자 성어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6번의 답은 1번.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우정 이런 말이 그나마 여기에 블랭크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논지 전개 방식 나왔습니다. 네, 이 문제도 네 번째 줄에 기술은 과학보다는 해서 특히 제가 은는만도요 보조사 이거 진짜 잘 봐주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만 해도 지금 이 은는만도요로 뚫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과학에는 기술은 과학보다는 해가지고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지 못합니다. 어렵지 않게. 자, 뭐 비슷한 것에 빗대어 개념을 제시하는 유추 같은 거 나와 있지 않고요. 답은 2번. 그림 그리듯이 묘사도 없고 뭐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서 뭐 이런 정의하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답은 2번. 대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뭐 지문의 내용 자체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기술하고 과학 차이점 잘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18번. 이제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결론 그랬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지금 이건 계속해서 9급의 출제 기조 전환된 유형의 또 다른 유형, 그 평론처럼 그 문학이 이제 9급에서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처럼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 9급의 문제 모양을 그렇게 언어 지문도 있고 또 평론식의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서는 주제는 문법인데 주제는 또 고전 산문인데 비문학처럼 이렇게 풀어야 되는 하지만 또 평이한 이런 수준으로 잘 푸셨을 문제가 이렇게 2개 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한번 가볼게요. 자,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윤리 이념을 굳게 고수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남녀 간의 애정보다는 가문이나 국가의 질서를 수호하는 이야기가 더 우선시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정소설은 한문소설인 금오신화에서 시작되어 17세기를 거치며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는 못했다. 이런 소설의 흐름, 소설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게 춘향전이다. 여러분, 항상 변화가 되는 부분에 핵심이 있다 그랬죠. 사대부와 기생 집안의 여성이 사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여성이 사대부의 정실 부인이 됩니다. 요즘 현대판 드라마에도 굉장히 이런 소재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소설이라고 해도 당대에 여전히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춘향전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오냐면은 그동안 다른 서사 문학사에서도 이러한 뭔가의 내용이 있다. 자, 뭐 암행어사설화, 연려설화 등 민간에 널리 유포된 설화뿐만 아니라 전대 애정소설도 작품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한 춘향전에는 구운몽, 사시남정기와 같은 소설의 요소도 들어있대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갑니다. 작품 속에서 구운몽에 등장하는 팔선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사시남정기에서 위기에 처한 사정옥이 꿈을 꾸고 황릉묘에서 이비를 만나는 장면이 춘향이 옥중에서 위기를 그대로 재현, 춘향이가 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수모를 겪고 나니까 일종의 통과 의례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정렬부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종합했을 때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죠. 주제 문제, 그다음 우리 개요 작성 문제에서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어야 됐고, 자 그럼 이제 좀 전체적 흐름을 보는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춘향전은 블랭크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서사문학사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전통을 이어받는 것. 그렇지만 그냥 이어받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 왜?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거든.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답은 1번. 해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블랭크. 마지막 부분에 있어가지고 채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항 갑니다. 네, 글쓴이의 견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 시험 문항 중에서 아까 우리 윤동주 문제 있죠. 9번 문항 현대운문 그리고 가장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좀 헷갈리다 답지 한 2개에서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19번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글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농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이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한 진보의 상징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 가지고요. 자연의 원리를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고 밀을 재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 맨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그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수렵 채집인들이 이런 삶을 포기를 하고 농부로서의 삶을 위해서 정착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번째 단락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환상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더욱 총명해졌다는 증거가 없대요. 수렵 채집인들은 농업혁명 이전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자 제가 은는만도요라고 그랬죠. 농업혁명이 안락한 새 시대를 열었다고 보기도 네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은는만도요. 이거 하나만 읽으셨으면 그런데 이제 이걸 읽으셨더라도 답지가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좀 평이한 그런 문제들과 함께 딱 좀 난도가 있는 문제 2개 있는데 그게 지금 19번 같은 경우는 좀 치사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답지 한번 볼게요. 농업혁명은 두뇌의 힘을 통한 진보의 결과이지만 더 안락한 시대를 열지는 못했다. 자, 이거 분명히 본문에 있는 얘기 같잖아. 근데 다음 이거 문제 요소를 잘 봐야 돼. 문제 요소. 발문에서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글쓴이는 2번처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안락한 시대를 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는만도요? 네. 수렵 채집인들은 알고 있었으며 새 시대를 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 하나의 문맥적 의미 독해형 독해 맑기 알아먹기 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이건 그 사람의 필자 견해가 아니야.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나머지 답지들이 그래도 위에 본문에서 연결은 좀 잘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업혁명 이전부터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거 그대로 여기 방금 전 여기 부분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도 인류가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그것이 가능해지자 이렇게 정착했다. 자 그리고 4번에 있는 뭐 피지배층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 부분도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그래도 조금 더 걸렸다라고 하는 거랑 여기에 도자의 그 뉘앙스, 어조 이거에서 좀 접근이 안 됐으면 살짝 헷갈려서 이렇게 미스가 났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대 운문의 윤동주 시 그리고 이제 가장 까다로웠다라고 한다면 이 문항이 19번 문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잘 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스트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추론 문제인데요. 네, 마지막 이 추론 문제도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얘기. 우리 이것도요, 기준에 출제가 됐던.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전체적으로 지문의 소재들이 많이 출제됐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쵸?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내용도 자존감, 자존심 얘기도 우리가 또 그 기출 연계로 해가지고 같이 보고 가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 길이도 많이 길지는 않고 또 내용도 이제 우리가 보고 갔던 내용이라서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일의 성과를 높이려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항상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끌어내셔라. 추론. 자존감이 개인과 회사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 1번 답지 맞는 내용. 자, 2번.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을 갖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거는 좀 아래쪽 자존심 얘기. 여기 보시면은 자존심은 한마디로 자존감하고 좀 이렇게 비교대조 해가지고 부정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제시를 합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우월함을 의미하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 상대방에게 불편한 상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2번 우선은 좀 이제 두고요. 그 다음 3번 관리자의 자존감 그랬는데요.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자의 자존감 그냥 딱 문장마다 이 제시되는 내용들이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죠. 이게 다시 조직의 자존감까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탕으로 3번과 같은 내용을 끌어내올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있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 여기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 누군가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는 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은는 만도요. 타인에게도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갖게 마련이다. 라고 해서 네. 3번과 4번도 본문을 바탕으로 그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우리가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상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은 좀 본문의 결과도 맞지 않는 내용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더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존심 있는 사람이 여기는 이런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 자존심만으로 자존감을 갖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20개 문항들이 이제 뭐 많이 까다로운 문항들은 아니어서 제가 마지막 이제 5번째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비교적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덜 피로도를 느끼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시험을 보신 수험생보다는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용으로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신 수험생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경향은 지금 이렇게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항 분석도 이렇게 해드렸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지금 이제 9급 시험이 출제 기조가 전환됐는데 그것의 논리 문제 파트만 좀 제외하고 나머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문제의 유형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발맞춰서 좀 가고 있는 경향. 그런 경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체로 문항인데 사실 난도가 조금 많이 약하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고 또 이렇게 내년 시험에 또 억울하지 않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잘 다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7급은 어휘, 한자, 문학 아직까지 출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시면서 또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시험 보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잘 쉬시고 또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